일본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 서구의 역사는 메이저리그이지만 일본 역사는 존재감이 미미해 마이너리그로 취급합니다. 그만큼 일본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사와 악연이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토 히로부미 정도입니다. 여기에 소설 대망 덕분인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해지곤 합니다. 최근 일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다가 현대 일본의 형태가 에도 시대 때 거의 다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이지 유신도 근대화도 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과연 에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00년 이상 지속된 일본 전국시대가 통일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03년 지금의 도쿄에 에도 막부를 세우면서 에도 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천황이 머무는 교토는 허울뿐인 수도였으며 실질적인 국가의 통치 권한은 에도 막부의 우두머리인 도쿠가와 쇼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은 쇼군이 직접 통치하는 막부와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이 함께 공존하는 정치체제였습니다. 번을 다스리는 장군인 다이묘는 쇼군을 주군으로 섬기면서 자신을 따르는 가신을 따로 거느렸습니다. 쇼군은 직할력만 직접적으로 통치했을 뿐 다이묘가 지배하는 번은 자치에 맡겨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은 작은 쇼군이라 불리며 영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누렸습니다. 다이묘의 권한이 막강했던 만큼 쇼군은 지방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하극상이 난무하는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충성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군은 이들 세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천하보청과 바로 뒤에 설명할 참근교대라는 제도입니다. 1. 천하보청. 먼저 천하보청은 충성을 맹세한 다이묘가 막부의 노동력을 바치도록 강제한 법을 말합니다. 예컨대 성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동력을 다이묘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막번체제의 특징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의 막부가 기본적으로 각 번에 대해 조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쇼군이 군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군대를 동원해야 했으며 막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역무인 천하보청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다이묘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막부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내부의 적이기도 했기에 천하보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부의 축적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천하보청 이후 엄청나게 빠르게 일본 경제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야스는 쇼군의 자리에 오른 후 바로 천하보청을 발령하는데요. 에도성을 비롯하여 도심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운하망을 건설하고 시술을 위한 하천 정비와 농수로 조성 등의 다이묘의 노동력과 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불과 70년 사이에 현대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 에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다이묘 견제 정책이 고스란히 국가 인프라로 전환된 셈입니다. 만약 쇼군이 중앙의 군주로서 세금을 걷어들여 국가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과 왜곡된 자본 축적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막부의 천하보청은 세금 형태가 아니라 결과물의 형태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때문에 관리비용 등의 매몰비용이나 착복 없이 모든 투입이 실물 인프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이후 설명할 참근교대제 시행과 맞물려 엄청난 경제 효과를 유발합니다. 결국 천하보청은 백성의 고혈을 짜 중앙의 현물을 납부하는 정근대적 착취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층부의 노동력이 상층부의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쇼군이 다이묘를 견제해야만 하는 정통적 딜레마가
높은 수준의 공공 인프라로 바뀐 셈입니다. 2. 참근교대제. 참근교대제는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쇼군은 다이묘를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세력을 키워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근교대제는 1년을 단위로 지방의 다이묘들을 에도로 불러들여 강제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으로 부인과 자식들은 에도에 계속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에도에서 지내고 이듬해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말이 쉽지 당시의 교통사정을 생각할 때 1년마다 수백 수천 리를 이동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근교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다이묘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행렬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다이묘들이 징세권을 갖는 대신 치러야만 하는 대가였습니다. 다이묘들의 불만은 높아갔으나 막부의 방침이 워낙 강경한 데다 만약 참근교대를 소홀히 하면 항명으로 간주되어 다이묘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참근교대가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단 것일까요? 사람들이 에도로 몰려들자 도시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됩니다. 종국 다이묘들이 에도에 자주 드나들면서 각 지역과 에도를 잇는 도로가 발달했고 전국적으로 화폐가 통일되어 일본 전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묶였습니다. 한마디로 전국 단위의 거대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천하보청은 참근교대와 연계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간선도로는 대대적으로 확충되었고 해로와 수로 역시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발달이 다시 지역 경제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선순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당시 다이묘가 전국에 270여 가문이 산재해 있었으니 지금 돈으로 매년 수조 원이 길거리에 뿌려진 셈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볼 때 다이묘에게는 손해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에도, 오사카 등 교통 숙박의 요지에 사는 상공인과 노동자였습니다. 지배층의 소비 지출이 상인 및 도시 노동자 수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낙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의 축적은 상인과 노동자들의 신분 제도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민계층이 사회 전면에 실세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설립한 에도막부는 26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의 자손들이 쇼군을 역임하며 일본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에도막부 시기 일본은 체제 안정을 통해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으며 이 평화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유신 한참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에도 막부의 역량과 소구 문명이 만나면서 포텐이 터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하보청과 참근교대제는 일본 근대화의 길을 닦은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